법정에서 아내의 변호사는 그녀가 가부장적인 남편의 희생양이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 후 내 변호사는 30초짜리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선이 집을 나간 후 찾아온 정적은 끔찍했다. 나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우진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통신 요금 명세서, 커프스링크 사진, 그리고 하선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우진은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야. 지훈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법으로만 상대하는 거야. 넌 내 아이들을 지켜야지. 그의 말은 내게 새로운 투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랑과 배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보가 왔다.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하선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헬쑥하고 초췌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용서를 빌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조정위원은 우리에게 화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나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하선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조정은 단 몇 분 만에 결렬되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하선의 변호사는 그녀를 사회생활과 가정 사이에서 고통받은 연약한 여성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내가 무심했고 폭력적이기까지 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다. 마침내 우진이 증거를 제출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판사 앞에서 통신요금 명세서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우진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내가 녹음했던 그날 밤의 대화를 재생했다. 그런 무식한 운동쟁이가 뭘 알겠어. 그 자식이랑 몇 번이나 잤어? 넷? 하선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우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최종 판결은 내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나와 하선은 아이들의 양육 시간을 절반씩 나누되 주 양육권은 내가 갖기로 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하선은 집을 나가야 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매달 아이들 양육비 600만 원에 더해 소득 차이를 이유로 나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3년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경제적으로 나를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나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판사가 항소 의사를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조용히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 나는 도장 운영에 더욱 집중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개설했고,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입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뛰었고 저녁에는 숙제를 봐주며 평범한 아빠의 삶으로 돌아왔다. 상처는 깊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최고의 치료제였다. 반면 하선의 삶은 끝없이 추락했다. 강태호는 그의 아내가 회사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나서자 하선을 버리고 지방지사로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믿었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월세와 위자료,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덕였다. 아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가슴 아팠다. 엄마가 매일 늦게 들어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다는 이야기였다. 한때는 누구보다 빛났던 그녀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녀는 내 어두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 상처를 캐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함은 서서히 내 마음에 얼음을 녹였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도장 뒤뜰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소희는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바로 그때 익숙한 택시 한 대가 도장 앞 골목에 멈춰섰다. 차창 너머로
헬쑥해진 하선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을 보는 듯한 무감각함. 택시는 소리 없이 출발했고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싸움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택시를 타고 사라지던 하선의 모습을 본 뒤로 내 세상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고통과 분노로 더디게만 가던 시계바늘은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고 텅 비었던 집은 새로운 온기로 가득 찼다. 오늘 도장뒷뜰의 작은 정원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냄새와 아이들이 정원을 가로지르며 떠드는 소리,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여자의 미소가 어우러져 완벽한 평화를 만들어냈다. 딸아이가 새로 생긴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소희의 주변을 맴돌며 제잘거렸고, 아들은 소희가 던져주는 공을 잡으려 잔디밭을 힘껏 뛰어다녔다. 소희, 그녀는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1년 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내 얼굴에 떠오른 이 미소는 그저 행복하기만 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폭풍우를 견뎌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감사와 안도감이 담긴 미소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오랜만에 서재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1년 넘게 펼쳐보지 않았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의심과 분노, 절망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몇 장을 넘기다 보니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잠식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다.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펴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문장을 새겨 넣었다. 용서는 배신을 잇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 배신이 나의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하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배신으로부터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해방시켜준 것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숙이 밝힌 분노라는 파편을 스스로의 힘으로 빼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과도 같았다. 여러분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얼마 전 하선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술에 취해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울며불며 매달렸다. 지훈씨, 나 너무 힘들어. 다 내 잘못이었어.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다 잘할게. 제발. 우리 딸 목소리라도 한 번만 듣게 해주면 안 돼?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1년 전의 나라면 아마 증오심에 가득 차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아주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선아, 우린 이미 끝났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그건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좋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내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슬픈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더 울며 애원했다. 나는 묵묵히 들어주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요하면 내가 알아봐 줄게.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우리 관계의 완벽한 마침표였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나의 현재와 미래는 이제 소희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장은 온라인 수업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나와 소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언약식을 올기로 했다. 우리의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요란한 축하보다는 조용하고 따뜻한 약속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나는 홀로 도장에 섰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뒤로하고 나는 익숙하게 손에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 행위는 언제나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다. 붕대를 다 감은 후 나는 도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1년 전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상처 입은 남자는 더 이상 없었다. 대신 눈빛에는 평온함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그리고 어깨에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든든함이 자리 잡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단단하게 감긴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인생의 펀치들이여. 너희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